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의 임대웅입니다. 제가 전주에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요. 한 15년 전인가 한번 왔다가 회의 끝나고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전주에 왔으니까 전주 비빔밥을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 아저씨께서 가장 좋은 데를 알려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좋은 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께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전주에 왔으니까 콩나물 밥을 먹어야 된다. 콩나물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서 뭐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전주에는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에 철분이 많대요. 그래서 콩나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팩트를 알 수는 없으나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제 이 녹색금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인 경제 부양을 위해서 그린 일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돈을 대주기 위해서 금융이 움직여야 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녹색금융이 그런 정도의 논의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희 UNEP-FI는 지속가능 금융 또 녹색금융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국내에도 관련 기관들이 저희 회원사와 지주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말씀하셨던 ESG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그냥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예산과 한국의 명목 GDP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운용 자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을 바꿔야 이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큰 자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소 같은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법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탈석탄 해라라는 법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어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 석탄발전소가 과연 원리금 상환이 될 수 있는가? 리스크를 따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석탄발전소 투자가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찾아서 이 돈이 비지속 가능한 곳에 안 가게, 이게 한 축이겠고요. 또 하나는 명확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인프라나 그린빌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 자금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큰 자금을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가능 금융이 한 30년 동안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터치를 하고, 근데 최근 한 3, 4년은 이제 탑다운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리들의 이 금융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접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트 1은 버텀업으로 30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돈 벌 기회가 많아요. 아까 노르웨이 그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쪽에 투자를 해서 한 35%를 번다고 하잖아요. 뭔가 아는 거죠. 환경에 무엇을 하면 30몇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 금융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UNEP-FI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먼저 금융회사들이 유엔에 와서 이거 좀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웬만한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 금융, 녹색 금융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 기회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환경사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 돈을 잘못 넣었다가는 원리금 상환이 안 되니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에서 투자 기회 또 리스크 관리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HS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속가능 경제로 가려다 보니 그 93트릴리언 거의 10병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위 물반 고기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관련 상품을 계속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 HSBC가 이제 영국계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에 있는 시티그룹조차도 2014년에 한 100빌리언 US 달러 정도, 한 120조 원 정도 환경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4년에서 이제 24년, 10년 동안 100빌리언을 써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만에 거의 95%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투자할 때가 많고 돈 벌 때가 많고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퍼튜니티가 많다. 그러다가 이제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뉴딜 펀드 같은 펀드도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녹색 채권에 방점을 찍고 이제 인프라 투자 촉진을 했는데 녹색 채권 이런 게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그린 ADS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 만한 중국조차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인데 산을 깎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에 홍수가 나니까 홍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치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생태계는 모르겠고 일단 치수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EU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이런 데서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경제 활동 분류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자원, 오염, 생태계 이 6개의 목표 중에 하나에는 개선에 기여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5개에 대해서도 어떤 중대한 위험을 없애야겠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산을 깎고 한다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만 생물 다양성,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런 거는 녹색 경제 활동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놔두고 현재 이제 EU 같은 경우는 10개 대분류의 이제 대기업의 소분류 경제활동 체계를 녹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K 그린 텍스노미 해서 이제 10개 분류의 한 81개 녹색 경제 활동을 이제 그린 텍스노미 초안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노미는 그린 뉴딜과 이제 붙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은 대규모 녹색 투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녹색인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녹색 투자, 녹색 금융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텍소노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위에서도 녹색 금융 TF를 만들면서 첫 일성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코리아 그린 텍소노미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을 고려하는 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한 1,000만 불, 한 12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사업 규모가 그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적도 원칙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이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가 들어와야 환경도 살리지만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엄한 데 돈을 투자했다가 원리금 상환 안 되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유넷 FI가 UN 글로벌 컴팩트하고 같이 만든 게 PRI입니다. 그때 당시에 ESG라는 단어를 쓰면서 ESG 인테그레이션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 6, 7년 전에 이 지속가능 보험 원칙 얘기를 하면서 또 ESG가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거는 책임은행 원칙 PRD인데, 보시다시피 ESG가 사라지고 기후변화가 딱 등장했습니다. ESG는 이제 투자나 보험 쪽에서는 이제 보험도 이제 투자가 있으니까요. 비재무적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걸 고려하는 게 책임 투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난 그건 모르겠고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인 것만 보겠다. 비재무적인 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기보다는 일단 재무적인 걸 보겠다. 그게 기후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NGFS라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의 금융 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이게 보시면 위에는 소위 기후변화 전환을 열심히 할 때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거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느냐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2030년도에 GDP가 한 7% 정도 빠지고요. 2100년 되면 25% 빠집니다. 한 4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1천만 원이 그냥 기후변화 손실로 나간다는 거죠.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기후로 인한 경제 손실이 420조 원이래요. 42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국가 예산이 500조 원 좀 넘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체 GDP가 한 4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한 40위권 국가 GDP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매년 기후변화로.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위에 그림은 뭐냐면, 이걸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파란색 그림처럼 2030년에 GDP가 한 2% 줄지만 2100년이 돼도 한 4% 내에서 막을 수 있다. 근데 대응을 잘 못하면 처음엔 돈이 녹색 그래프인데요. 돈이 별로 안 들지만 나중에 9% 이상 돈이 더 든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도 경제 손실이고 저래도 경제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없는 그림은 뭐냐면, 어떻게 그린 레비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1.5도씨 시나리오 하에서 녹색 레비뉴가 크게 창출된다. 6배 이상 창출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1.5도씨, 2도씨 시나리오의 수혜주입니다. 그렇죠. 전기차가 보급이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 넥스트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린 레비뉴,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도화에 대한 흐름인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스토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바젤 은행 감독 협의회에서 나온 필라 1, 2, 3의 필라 1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검토할 때 환경 리스크를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담보대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땅의 어떤 토양 오염 정도를 머스트 모니터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단계예요. 그래서 필라 2, 3, 필라 2는 금융감독 절차에 이걸 반영시켜라. 필라 3는 마켓 디스플레이에서 정보 공시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건데, 2, 3가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2015, 16년도에 이제 영란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고, 이게 지금 녹색금융 쪽에서는 대세입니다. 뭐냐면, 기후 재난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보험사한테 청구한단 말이에요. 산불 나고 홍수 나고 보험사한테 청구하면서 보험사가 망하게 생겼고, 이 공장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니까 은행들도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후 재난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이 기후 변화를 대응해야 된다. 이게 현재 녹색 금융의 메인 어떤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크 카니가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란은행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가서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 안정성, 재정 건전성 뭐 그 걱정이 되면 기후 변화부터 잡자.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 금융 스터디 그룹 발족을 했는데, 이때 중요하게 이제 G20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금융안정위원회의 TCFD를 권고안을 만들게 한 겁니다. 석탄 발전소가 돈 잘 번다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믿고 있는데 왜 여기는 탄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재무제표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공신하게 해라. 그러면 석탄 발전소에 투자를 못 할 거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니까 안 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2도씨, 1.5도씨가 되면 얼마나 돈 많이 벌 것 같은지 재무제표에 담아서 얘기해라. 이게 이제 2017년에 규범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반이 돼서 2018년, 19년 이후의 금융안정국에서는 지속가능 금융을 10대 그 법제도 패키지인 어떤 액션 플랜으로 만들었고, 그것에 이제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NGFS라는 기관, 아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의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감독에 반영하고 금융안정성에 반영하고 지속가능 투자를 해라, 뭐 중앙은행도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TCFD 공시하고 텍소노미 분류체계 도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올해는 이런 권고안을 하나 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이게 가이드 포 슈퍼바이저스라고 해서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녹색금융 가이드예요. 금융회사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파악을 할 때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스트레스 테스트, 정보 공개를 반드시 봐야 된다. 저 내용은 TCFD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봐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엄하게 이상한 데다 투자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을 사느라 수익이 줄어들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재정 건전성을 봐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걸 받아서 금융위원회에서 녹색금융 TF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TF에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일이 바로 요거예요. 감독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시간이 안 지났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금융은 그린 뉴딜로 촉발이 된 건 맞지만 우리가 녹색금융을 하는 이유는 금융 안정성 때문이에요. 기후변화는 잘 모르겠고 금융 안정성 때문에 하는데 2도씨, 1.5도씨가 되면 다 망해요. 실물경제, 금융 시스템 다 망하니까 이제 녹색금융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역할,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산업은행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이 녹색 투자금융공사를 만드는 곳들은 다 미국, 유럽, 호주 뭐 이런 곳들입니다. 선진국,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도 이제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또 채권, 녹색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로 발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그린 텍소노미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투자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2022년까지 소규모 재생에너지 투자하면 최대 22%까지 돈을 되돌려줘요. 그런 투자 세액 공제가 있고요. 개런티 스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하고 기술 보증을 하지만 그린 뉴딜은 프로젝트예요. 근데 프로젝트 보증 체계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금융의 어떤 흐름인데 우리나라에서 관주도로 지금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서 민간 금융회사들이 좀 눈을 떠야 되겠다,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녹색금융 제도화까지 가야 된다. 그린 뉴딜로 촉발이 됐지만 그린 뉴딜에 돈 대주는 금융이 녹색금융이 아니라 금융 안정성을 지키는 어떤 제도화,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